네. 신규 주담대 네. 아 전월세 주는 거는 안 된다고 하셨군요. 그럼 참 저것도 또 말이 안 돼. 두 번째 이것도 이슈였어요. 예전에 저금리일 때도 그렇고 이렇게 고금리일 때도 그렇고 고정금리 변동금리 vs 항상 뭐가 더 좋은 건지. 네 맞아요. 얘기 그쵸. 항상 나오던 거. 그쵸. 저금리면 저금리 나름대로 얘기 나오고 고금리면 고금리대로 지금이라도 고정금리 해야 되나요?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최근에 집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네. 이제 입사를 할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항상 물어보세요. 저한테도 고정금리 할까요? 변동금리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가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집에서 물론 35년 살진 않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대출을 유지를 하셔야 되니까 그냥 네.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제일 많이 파는 상품이 뭔지 아시죠? 혼합금리. 네. 5년 고정 후 뭐 30년 변동금리. 네. 예, 그걸로 대부분 하셨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까지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변동금리로 하셨던 분들도 물론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이라도 갈아타는 게 맞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긴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최근에 갈아타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변동으로 금리를 이제 연장을 하면서 은행에 알아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알아봤더니 5점 몇 프로다. 음. 이러면 그렇죠. 예. 고정금리 지금. 그렇죠. 그럼 지금이라도 고정금리 때인 4.6%대라도 갈아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세요. 그래서 만기가 길고 내가 그 집에서 오래 거주할 것 같으면 바꾸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한번 바꾸면 3년 동안 이걸 또 갈아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기 맞아,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민을 해봐야 네, 된다. 그리고 만기가 짧은 대출들은 네. 굳이 고정금리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뭐 전세대출 같은 경우 1년짜리도 있고요, 2년짜리도 있고 신용대출은 뭐 거의 1년마다 갱신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한 번쯤 내가 미리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의 차이를 좀 비교를 해서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냥 변동금리 하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하세요. 사실 너무 차이 나요. 고정금리 너무 비싸요. 비싸지. 너무 선방시켜놨고 하여튼 은행이 나쁜 게 그 안정성을 보장 담보로 해서 너무 높게 이미 선반영된 금리를 고정금리다. 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죠. 네, 은행이 가장 똑똑한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 그쵸, 것 같아요. 돈을 벌 수 있게. 네. 은행이 돈을 벌게. 네.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원래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한번 고정금리 했다가 너무 뒤어서. 대여서.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변동금리를 좋아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 선택.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환율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네. 어떻게 주식 모르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네,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저도 항상 변동입니다. 당연히 변동. 근데 저는 올해도 하면서 다 변동으로 받았습니다. 네. 네. 맞아요. 변동.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제 변동을 더 좋아하시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대부분 변동금리를 사용을 하세요. 근데 이제 내가 실거주 집안채 마련하신다 그런 분들은 사실 집안채 마련할 때까지도 되게 고민이 많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3년 고정, 5년 고정 금리를 선택하시더라고요. 네. 나는 사실 많이 해주는데 그냥 많이 나오는데 한도액이 많은 거. 한도. 그걸 좋아하고요. 한도 많은 거. 네. 네. 예전에는 다 그러셨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불과 1년 전, 예전이라고 해도 정말 1년 전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다 무조건 한도였어요. 금리 안 중요해. 다 한도. 막 이랬는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약간 바뀌어서 제가요. 좀 최소 받을 거예요. 최소만 받아도 되니까 금리 싼 데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뭐 이러는 분들이 물론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더 많고요. 수익성 물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최대 한도 네. 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맞아요. 한도 레버리지. 내 투자금 에쿼티 제일 낮추는 게 수익률을 만드는 거니까 그거를 선호하죠. 세 번째 제가 이제 궁금한 거 또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안심전환대출 그러니까 고금리 시대에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갈아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딱 제가 보니까는 선착순이 아니고 네. 저가 아파트 순서, 네, 집값순. 집값 순서. 근데 위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그쵸. 갈아타게 해준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요? 이게 내일부터인데. 오늘부터. 오늘부터. 네, 9월 오늘부터. 15일부터인데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원래 요번에 처음 나온 상품이 아니에요. 2019년에 저는 이제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2%대로 대환을 해주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계속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높은 금리를 받았던 분들이 많았어요. 4%대. 막 이렇게 받았던 분들이 안심전환대출 2%대니까 너무 좋아 이러면서 막 많은 분들이 대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가순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주변에 계신 분들 막 5억, 6억, 7억 막 이런 거 다 접수 받았죠. 근데 결국 그 당시 한 2억에서 3억 사이로 다 잘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저렴한 집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뭐 1억대, 2억대 지방에도 많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선착순으로가 아니라 집값순이다 보니 먼저 가져가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는 현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뭐가 다르냐면 이제 최근에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 2, 3년 전에 뭐 4,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3년 전부터 받았던 분들은 금리가 싸단 말이에요. 고정금리로 받았던 분들은. 그리고 혼합금리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의 4%대 금리로 대환을 하는 게 과연 싼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신청자가 몰린다라고 하니 저는 큰 뭐 그건 그 메리트가 크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던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안심전환대출 지금 여기도 딱 보이는데 10년 금리 3.8, 3.9, 3.95, 4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생각했듯이 기사화되고 정부에서 살려준다는 그런 뉘앙스로 나온 거 치고는 금리 수준이 네. 이렇게 낮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지금 보금자리론 금리 자체가 뭐 보금자리론보다 원래 이제 45bp 뭐 저소득 청년층 55bp를 내려준 금리긴 한데 보금자리론 금리 자체가 지금 30년이 4.45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니 안심전환대출 금리도 뭐 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4%대로 바꾼다고 했는데 저는 또 하나 의아한 게 뭐냐면 지금 집값이 4억 이하인 분들이 해당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원래 4억 이하인 분들은 대부분 보금자리론 아니면 디딤돌 대출을 받은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대환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변동금리만 대환을 해주는 거라서.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효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이금융권에서 너무 비싼 금리를 쓰고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일단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때려주긴 해야 되니까. 뭔가 낮은 걸로 이제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보면은 그 4억 밑에면은 사실상 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디딤돌 대출 일단 풀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고 그럼요. 돈이 뭐 본인이 빌리는 게 부족하면은 보금자리로 보완해가지고 두 개 같이 사용해서 맞아요. 받거든요. 네. 근데 그 금리나 이 금리나 차이가 없을 거. 오히려 디딤돌이 더 쌀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받았던 분들은 디딤돌이 훨씬 싸죠. 훨씬 싸지. 그건 또 쭉 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네. 30년 장기 고정금리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쓰고 계시는데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지는 아마 지방 쪽에 이금융권을 사용한다거나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 분들은 조금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질문 하나 받을게요. 네. 내년에 안심전환대출 9억 이하가 나온다는 그 찌라시가 있던데 진짜 이게 나올까?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쉽지 않죠. 네. 서민을 위한 대출이 안심전환 대출인데 9억 이하가 뭐 서민일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요. 지금 보금자리론도 6억까지밖에 안 해주는데 네. 안심전환 대출 9억 이하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네. 궁금한 게 뭐냐면은 아무튼 대출 정책이 바뀔 거 아닙니까? 네. 좀 내다보는 네. 첫 번째 바뀔 정책을 뭘로 보고 계신지. 저는 이제 그걸 예상한다기보다도 희망사항인 아, 게 희망사항. 하나 있어요. 네네. 아니 2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네.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 15억 초과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15억 초과, 네. 15억 초과. 네. 문의가 굉장히 많은가 보죠, 그게 이제. 아니 다들 너무 애달아 하세요. 네, 나는 이사를 가고 싶다. 나 좀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느냐. 나는 왜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헌재야. 되느냐. 맞아. 그리고 또요. 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세 대출 받으면서 3억 초과의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살 수 없어요. 아니 무슨 전세 대출이 지금 족쇄냐? 왜 네. 내가 그 두 3억 가지. 초과에 집 사면 안 되냐?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럼 그쵸. 내 집 마련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렇죠. 실제로 전세 사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족쇄를 채워놔요. 그걸로 네. 집 사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이제 그 정부에서도 이게 너무 과하다. 라고 생각해서 주거 사다리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딱 2번 진행해 봤어요. 주거 사다리는 뭐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다리라기보다는 필요할 때 그냥 저한테 연락 주세요. 보통 이렇게 어.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전세 대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 3억 초과 아파트를 못 산다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놓을 가혹하죠. 수도 있지. 어. 그렇지 않아요? 집값 그쵸. 나 나중에 이제 입주하려고 사놓을 수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사놓을 수는 있게 해주마. 근데 세입자 낀 것만 사야 돼. 그냥 사면 안 돼. 세입자를 낀 거를 사면 내가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동안은 전세 대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 낀 집을 사면 이게 세입자 그 전세 낀 집을 산 그 세입자의 만기와 나의 전세 대출 만기 중에 빨리 끝나는 때까지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규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도 많고 무조건 집 사면 안 돼요. 그리고 저번에 한 번은 제가 이제 막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이제 은행에서 연락이 와요. 집 샀네요. 막 이러면 이제 세입자가 낀 거라는 거를 이제 증빙을 해주면 주거 사다리로 이제 진행이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은행 직원들이 오히려 집 샀는데 어떻게 이게 위반이 아니냐 오히려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어렵고 또 뭐가 문제냐면 이 규정 자체가 3억 초과라고만 써있지 9억 이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 규정집에. 그러다 보니 나 10억짜리 사도 되나 봐. 뭐 새낀 거는 12억짜리 사도 되나 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전제가 있어요. 9억 초과는 전세 대출이 안 돼. 그러니까 9억까지만 사야 돼. 그렇죠.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거 두 새낀 개 것만 기억해야 사야 되네. 되고. 그래서 새낀 거 사야 되고 9억 이하야 되고. 그 매수하는 지역은 규제 지역과 상관없습니까? 투기과열지구여도 상관없는 네. 거죠. 네. 9억인데 그럼 뭐 형 다 필요 없는 거지. 사실. 아니 왜냐면은 뭐 집 유형이 다양하니까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어차피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는 못 받잖아요. 아예. 받을 수는 있어요. 한도가 네. 적어서 그렇지. 네. 한도 뭐 3억. 그쵸. 맞죠? 3억. 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그 요즘 같은 때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살 수 있는 데가 거진 없잖아요. 그쵸. 지금 뭐 여기 마포 같은 경우에도 뭐 12억, 11억 막 이러거든요. 전세 금액이. 맞아요. 근데 어떻게 꼴랑 3억 가지고 뭐 어디다 붙이라고. 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 대출도 적게 주면서 또 집은 못 사게 해. 그쵸. 어차피 안 해줄 거면서. 네. 아니 그리고 또가 문제냐면 3억짜리를 샀어요. 샀는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요. 문제는 이게 지방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정군을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전세 대출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분이 그 금융위원회에 물어봤대요. 네. 신규 주담대. 네. 전월세 주는 거는 안 된다고 하셨군요. 그럼 참 저것도 또 말이 안 돼. 네. 저 뭐냐면 네. 이게 6개월 처분 조건이 이제 8월 1일부터 2년으로 완화가 됐단 네, 말이에요. 완화됐죠. 저 금조 프레싱이라는 분이 아마 여쭤보셨나 봐요. 네. 제가 물어보라고 그랬어. 본인이 이제 해당자면 금융위에다가 자신 있게 물어봐라. 우리가 모두 은행 직원한테 뭔가를 물어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네. 내가 얘기했다가 내가 이제 그 약정 위반인 거를 들통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금융위에다가 물어보라고 제가 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뀐 규정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규제 지역에 집을 살 때는 6개월 안에 처분하고 6개월 안에 전입 네. 해야 돼요. 그 규정이 중도금 대출에서도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 받을 때 기존 주택이 있으면 6개월 안에 처분하고 그리고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제 바뀌었잖아. 네. 2년으로. 네. 그래서 2년으로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발표는 했어요. 근데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약정서를 바꿔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규 입주 아파트인 경우에. 네, 그런데 굉장히 똑똑하세요. 저한테 뭐라고 여쭤봤냐면
그러면요 잔금 대출 안 받고 중도금 대출만 받고 왜 세입자 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는 경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다 물어봐라. 그랬더니 지금 그게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다고. 난센스야, 난센스. 그러니까요. 한꺼번에 막 체계적으로 쫙 바꾼 게 아니라 이것들 약간 저것들 주특기죠. 네, 이거 했더니 이거 한번 막아볼까? 뭐 이렇게 이거 해서 머리 맞추다가 여기 잘랐다가 여기 자르다가 결국에 다 자르는 거. 네. 그거 똑같아요, 그거랑. 안 해. 네. 됐어요. 참. 그리고 이제 또 이번 네. 정부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정상화를 외치고 네. 대출도 이제 다 완화해주겠다. 그래서 제일 지금 화두가 요즘 이슈가 10억 대출 초과 대출을 언제 해줄 거냐 이거를 다 맞아요. 하고 있고 네. 이번에도 안건에 지금 얘기가 나왔다. 나왔다가 뭐 정부 관계자들마다 말이 다르잖아요. 뭐 누구는 뭐 절대 그런 일 없다. 누구는 검토해보겠다. 뭐 이렇게 다 말이 다르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누구 말이 맞느냐. 이게 그리고 또 뭐냐면 원래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에 공약을 했어요. 뭐든지요 LTV 70%로 돌려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과연 언제냐. 이게 LTV 70%로 다 돌려주면 우리가 뭐 지금 고민하는 상황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다 해결이 되죠. 없어지죠. 그러니까요. 살 거면 사고 아니면 아닌. 그렇죠. 끝이지. 뭘 공부할 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도대체 언제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10억 대출 규제 풀리는 거는 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해야죠. 네, 아니 이사를 못 간다니까요, 진짜로. 지금 마포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내가 좀 강남으로 가볼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출 빵원이야. 아니면 10억만큼이라도 해주던지. 이거는 뭐 아니 1,000만 원 올랐다고 해서 대출이 빵원이면 기존에 있는 대출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이사를 못 가거든요. 못 가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괜히 답답해요. 지금 원래 이제 서울에서는 거래가 그래서 8천에서 10,000건은 나와줘야 되는데 1,000건이 안 되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서울의 아파트가 260만 채가 넘는데 근데 놀부님 그 표현이 정말 저도 너무 와닿네요. 머리 네. 여기 찔끔 여기와 누더기 이렇게 조금 깎은 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냥 투기 과열지구를 없애고 다 조정 지역으로 만든다. 이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10억 초과가 사라져 버리니까. 네, 사라지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될까요? 서울은 아마 제일 마지막에 이제 풀 것 같고 거의 이제 그 규제 지역을 푸는 건 거의 이제 하락에 돼서 이제 매수가 안 붙을 때 거의 해주더라고요. 저번 저번에서도 그랬고 사례가.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의 투기 과열지구 네. 때 규제 지역 없어진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안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15억 대출.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ATV, DSR, 뭐 규제 등등등등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언제 꺼내냐 이런 부분이고 태클을 애매하게 해서 옐로 카드 꺼낼까 말까를 굉장히 고심하는 것 같아요. 너무 조심스럽고. 네.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화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건드리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드리면 욕 먹을까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맞는 말씀인데 이제 가격보다 지금 이제 거래가 더 초점 맞춰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목적과 이 어떤 정책의 정상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면은 되게 좋을 거예요. 뭐 집값은 안정화되면서 거래는 좀 활발하고 이러면 이제 서로 최이상적이죠. 좋을 텐데 네, 이게 네, 그게 네. 또 서로 이렇게 맞지 않으니까 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